네, 지금 보신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이 공직 해임 문제로 대통령실과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나 전 의원이 자신의 해임은 대통령의 뜻이 아닐 것이라며 전달 과정의 왜곡을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직접 반박에 나선 겁니다. 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 기간 아크 부대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말한 것이 정치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리포트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나 전 의원과 대통령실이 또다시 충돌을 했고요. 시점상 순방 중에 이례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퇴로를 차단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이제 분리 대응 전략을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대통령이 해임이라는 걸 하셨지만 대통령과의 나의 관계는 정말 변함이 없고 어떤 이른바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내 뜻과 대통령 뜻을 왜곡하거나 갈라놓거나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충정은 변함이 없고 다만 나를 음해하고 나를 갈라놓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분리대응 전략으로 이번 당권 경쟁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막아버린 거죠. 대통령의 마음도 똑같아라는 이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을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게 물론 이제 정책, 그러니까 출산율 정책에 대한 얘기로 이제 대통령실이 반박하는 최초의 충돌이 있었는데 그때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내가 문자와 유선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 순간 대통령실에서는 들은 바 없다. 그다음에 나온 내용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는데 사표가 오면은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우리가 오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대통령이 뭐 애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식의 또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해임이라는 걸 했어요. 사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대응의 수순은 이런 거죠. 뭐 반려라든가 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해촉이라든가 이렇게 수순으로 가거나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른바 징계성으로 공무원에게 문책을 할 수 있다는 뜻의 해임을 대통령실이 꺼내든 순간 사실은 이것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을 했었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뭐 본인은 나는 충정이 있고 그다음 대통령도 나에 대한 신뢰가 있다. 다만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세력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게 대통령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당내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지점에서 대통령 순방 중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나서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저는 이래서 마지막 남은 어떤 그 다리까지 불살린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 그래서 나경원의 선택지가 이제는 매우 좁아졌고 그다음에 이제는 시기를 더 끌기에도 애매한 타이밍에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나 전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실과의 충돌은 없었을까요? 약간 잠복기에 들어갔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나경원 의원이 계속적인 자기의 메시지를 이제 SNS에 올리면서 입장 표명했는데 그 핵심이 그거죠. 대통령과 나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나를 갈라놓으려는 세력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주류에서도 이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지금 계속 이런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당권 가도의 어떤 말하자면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관찰된 순간 아마 이런 부분을 더 이상 묻고 하긴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이것은 시간 문제였을 수도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의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한테는 안 그렇지만 친윤에 대해서 그렇게 건드는 것 그 자체로도 심기를 좀 불편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계속 심기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의 어떤 SNS 글을 올렸었잖아요. 그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친윤을 오늘 자처하면서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반응을 계속 보여왔다는 거예요. 이건 나경원 전 의원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김대기 비서실장이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의 표명했을 때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사의 표명했는데 사실은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처음에 보였었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직책을 2개를 다 해임하는 이런 조치가 있었는데 그게 마치 김대기 실장이
대통령한테 뭔가 잘못 보고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이 반응을 하니까 김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반응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근데 발언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비서실장의 얘기로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겸양의 표현으로 사의를 표명하니 어쩔 수 없이 받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임 얘기까지는 받아들여줄 수 있었다 하더라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걸 이걸 자꾸 그렇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진짜 화내면서 그게 내 뜻이 아니었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윤 대통령이 당무 개입 의지가 명확해졌다. 윤 대통령은 나경원 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드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출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찌 보면 뭐 저는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이기기 어려운 싸움을 나 전 의원이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최소한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긴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나도 뭔가 한 자리를 해보겠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를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나치게 많이 들어감으로써 나오는 문제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결국 나 전 의원은 출마를 포기하는 쪽으로 자꾸 내밀리는 상황이 됐고 출마하기가 결과적으로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나 전 의원의 글에 대통령실만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일부 초선 의원들도 대통령실에 사과해라, 대통령에게 사과해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초선 48명이 이제 성명을 냈는데 거의 뭐 48명이면 초선을 거의 총망라한 그런 예. 이제 인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초선들의 이런 충정 어린 뭐 표현이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이제 사실은 책임 당원 100%로 치르는 이번 선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지금 원외위원장을 빼고 그다음에 이제 초선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은 80만 당원의 뜻을 대표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나경원 전 대표 원내대표 사과와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그 사과를 이제 요구한 것은 저는 이제 이거는 뭐 당의 기류를 완벽하게 반영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만약 출마를 선언한다. 예. 원내에서 누가 돕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거의 뭐 제가 보기에 지금 48명 사실상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당신을 지지할 수도 없으니 나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현역 당협위원장들 지금 책임 당원들에게 지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나오겠습니까? 지금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원외에 있는 사람들은 더 고민하고 더 사실은 마음의 선택지가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이제 퇴로를 차단했다고 했는데 뭐 삼국지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은 잔도 마지막 남은 벼랑 끝에 있는 그 작은 길마저 저는 불살라졌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뭐 예.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따지지 않겠습니까? 저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은 완벽한 기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정치에서는 그 어떤 선택과 어떤 그 뭐 출마라든가 이런 뭐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되고 동력이 있어야 하고 여론이 있어야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명분도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왜 그만두지 않았느냐? 왜 그렇다면 자리를 받았느냐? 뭐 이런 논란이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이 없죠. 동력이라 하면 지금 바로 이런 것들을 동력이라 합니다. 원내에서 받쳐줄 것, 원외 이 당협위원장들이 지지선을 해주는 것, 이게 지금 전혀 지금 뭐 거의 1%의 가능성도 사라져 버리는 지금 초강수가 되어진 상황이고 남은 게 하나 여론인데 여론을 반영하는 이른바 그 뭐 여론조사 30%가 있다면 예. 그거 하나도 기대해 보겠지만 지금 당원 그 책임 당원 80만 명이라 하면 매우 정치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고관여자들이란 말이에요. 항상 어떤 정치적 선택의 예. 결정적인 승부처가 된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지난번 그 일종의 말하자면은 2016년 총선에서 우리가 왜 패했느냐. 당시 분열됐기 때문에 패했다라는 아주 그런 그 정치적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초선 의원들의 얘기가 정말 이제 말하자면 여론마저도 차단해버리는 이제 마지막 수순으로 가는 그 선언이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전당대회 이슈가 뜨고 나서 저희도 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30% 그리고 지지층에서는 거의 40%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게 불과 정말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초선 의원 48명이 이렇게 하나같이 목소리를 낼 정도로 나경원 전 의원이 큰 잘못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걸 상식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 결국 공천권에 관한 문제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데요. 노예의 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지배하려고 할 때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면 저절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선 의원들은 두렵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줄서기 어려운 대통령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대통령이 영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임기 초반에 사실은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 초선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초선 입장에서는 재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거의 대패를 했기 때문에 초선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또 영남에 몰려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례의 경우에는 한 번 더 국회의원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역 공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또 대통령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초선이 과연 몇 명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근본적인 어떤 의석수 비율 문제라든가 지역의 편중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대통령의 어떤 왜곡되어 있는 정치에 대한 인식 이게 총체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선은 결국 이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노예의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선언할 거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힘들 거라고 애초부터 보세요? 좀 어려울 거라고 봤어요. 길은 걸어가면서 만드는 거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그동안의 정치 인생이나 역정을 살펴보면 정면으로 무엇인가에 맞서거나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윤심 거스르고 한번 대통령하고 맞서보겠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과거 이제 우리가 2016년 총선하고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배신의 정치 얘기하고 그때도 이제 진박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박근혜 정부 임기 말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맞설 수 있는 상황이 됐었던 환경이 조성돼 있었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차예요. 그러니까 총선도 3년 차인데 실제로 대통령이 된 지 한 2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총선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 전 의원이 대통령하고 정면으로 맞설 수 있겠는가? 그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는 아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나 전 의원은 아무래도 조금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진짜 2월 2일, 3일이 후보자 등록이기 때문에 설 때까지 뭔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완전히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마치고 귀국하고 최종적으로 나 전 의원이 대통령의 뜻을 확인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저는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때도 윤 대통령이 아니다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는 출마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나 전 의원은 제가 생각할 때 나 전 예. 의원은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통령 주변의 참모를 통해서 자꾸 예. 메시지가 사실 전달이 이번에도 됐을 거라고 그랬죠. 보거든요. 예. 이번에도 이제 그것 때문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건 내 뜻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 전 의원이 미련을 버리긴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미련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의 뭔가 메시지가 나오는 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마지막 메시지를 한 번 더 기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다릴 수도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 그건 뭐 충분히 정치 평론 영역에선 가능한 그러니까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예.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순간 당무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당의 선거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이미 그런 아니, 이야기가 물론 너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윤심 논란은 있었지만
대통령의 입으로 그것을 직접 얘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정치권의 공방은 대통령 좀 지명하지 왜 선거하느냐고 얘기도 바로 나올 텐데 다만 저는 이제 지금 동의하는 지점은 그겁니다. 지금 그 대통령의 마지막 제가 보기에 지금 1년에 흐르는 과정들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귀국하기 전에 입장을 표명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정리해놔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어와서 순방 외교 성과들을 쭉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돋보이고 하지 대통령이 들어오는 순간까지도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도 저희가 가장 먼저 제일 1번 이슈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적인 이거는 것보다. 사실 원하지 않는 구도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귀국하시기 전에 말하자면 설 연휴 전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나 의원이 입장을 정리하세요라는 저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고 예. 대통령께서 들어오셔서 정리해 준다는 것은 만일 그렇다면 그건 나경원 의원의 희망사항이겠지 네.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좀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번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듯한 언행은 사실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나 전 의원이 어쨌든 지금 이번 토요일, 일요일까지 결정을 해야 될 지금 처지로 몰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는 동력 여론이 다 사라진 마당에 이제 남은 것은 그거예요. 대통령과 척을 져서 출마해서 대권급 지도자로 자기가 부상하는 거죠. 원래 대권급 지도자는 대통령과 현재 권력과 충돌하면서 쌓는 건데 그 가능성을 선택한다면 선택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나올 가능성은 저도 무망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어떤 공식적 메시지라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회적이든 아니면 본인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든 뭔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듣고 싶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건 가능하겠죠. 그리고 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당대표 이준석 대표 이미 다 내몰기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 김장도 담그고 연포탕도 끓이고 다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굳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뭐 대통령 입으로 말해야지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참 이상한 근데 일이다. 그건 해석의 영역이긴 한데 해석의 영역이지 그것이 실질의 영역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윤심이라고 뭐 해석하고 그다음에 뭐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걸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예. 나 전 의원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굉장히 공개 행보 활발하게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원래는 대전시당을 가기로 했었는데 이제 오늘 오전에 가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제 소식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다시 어떤 행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순방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결정을 글쎄요, 결정 시점이라는 게 참 또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예. 나 전 의원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상황을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돼요. 하겠다면 지금 하는 거고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거지. 지금 본인의 주목도가 높아진다고 계속 이것을 몸집을 키우고 이것을 독력화시키겠다는 건데 이미 그 책임당원 80만 명이 투표하는 순간 나 전 의원 선택지는 많지 않았고 저는 정말 하겠다 그러면 저는 지금 선언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를 뽑는 게 뭡니까? 총선에서 내가 승리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그 당원 앞에 제시하는 것과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당을 이끌고 가겠다는 운영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후보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비전 경쟁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윤 대통령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을까를 가지고 지금 그걸 논란을 벌이고 그다음에 또 윤 대통령의 마음도 부족해서 윤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의 마음은 또 어디에 있을까? 이걸 가지고 논란을 붙이기는데 저는 이제는 이 선을 그어줘야 돼요. 나경원 의원이 진정으로 당을 이한다면 이제는 이런 경쟁으로 갈 수 있게끔 물꼬를 터줘야죠. 나 의원이 계속 출마할 듯 말 듯 이런 계속 흘리면서 언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은 개인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당의 흥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말 당의 방향성 그다음에 이 전대 의미 이런 것들에 놓고 보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출마를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맞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불출마를 할 거면 그것도 빨리 말하는 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순방 오시고 바로 설밥상 민심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다면 본인이 자기의 문제를 더 이상 당을 이게 갈등의 소용돌이로 끌고 가는 거는 책임 있는 정치. 그다음에 본인이 보수의 주류, 원류라고 얘기했는데 그 품격에는 맞지 않는 거죠. 나경원 전 의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생각했을 때도 빨리 결정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지금 주목도를 높이는 것과 별개로 나경원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동작에서 다시 공천을 받아 나와서 원내로 진입하든 그걸 발판으로 해서 대권에 도전하든 그런 것들을 고민한다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저는 어쨌든 빨리 선택하는 게 맞다고. 예, 지금 출마한 또 다른 전당대회 다른 의원들도 좀 저희가 짚어봐야 하니까요. 조금 전 잠깐 얘기해 주셨잖아요. 김장 얘기해 주셨는데 김기현 전 의원이 김장철 끝났다 그러고 연포탕 얘기를 했잖아요. 배경 뭐라고 보세요? 장제원 의원이랑 김기현 의원이 뭔가 때려야 뗄 수 없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
예. 아니 그것도 반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반장재원이라고. 그러니까 당내 반발 여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친윤 경쟁으로만 가버리면 진짜 2016년처럼 그렇게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심판받는 거 아닐까?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구조적으로 보면은 책임 당원에 적지 않은 그 비율이 그러니까 이른바 이준석 퀴즈라고 불리는 이준석 당대표가 정치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당에 이제 책임 당원으로 들어온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뭐 적게는 한 30만 명, 많게는 40만 명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당원이 한 8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한 절반 정도에 가까운 인원입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에 좀 집중되어 있는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대적으로 젊은 측의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대로면 안 되겠는데라고 하는 또 그리고 김기현 의원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또 오늘 아침에 또 김기현 의원이 인터뷰하는 걸 라디오로 제가 들어보니까요. 예. 전 첫 선거할 때 그냥 끝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과반 득표로 그냥 결선까지 가지 결선 않겠습니다 없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선까지 갈 경우에는 지형이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심이 작동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끝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윤심이 당원들한테는 안 먹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나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은 전당대회 출마를 만약에 포기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나 전 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갖던 당원들 입장에서는 김기현 의원 쪽보다는 좀 안철수 의원 쪽으로 또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보면은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한 당대표를 뽑는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수도권 의석이 17석인가 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하면 과연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장철 이제 지났다. 연포탕 끓이겠다. 그러니까 연대, 포용, 화합, 통합 이런 메시지, 탕평의 메시지를 다시 내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기현 의원이 김장연대를 이제 김장철 끝났다고 말했는데 앞으로 그럼 다른 어떤 연대나 조합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김기현 예.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 선거 구도가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 구도로 가는 거는 매우 좀 사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구도일 수 있어요. 초기에 그래요? 자기가 좀 주목도를 끌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지만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구도가 갈라져 버리면 이를테면 지금 나경원 의원에서 예컨대 출마를 접었다. 그럼 여기를 지지했던 어쨌든 여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여론이 예. 김 의원 쪽으로 가겠습니까? 다른 선택지를 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하자면은 친윤과 반윤이라는 구도 싸움으로 가버리면 이게 선택을 해버리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 이걸 어떻게 프레이밍을 전환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김장이라는 단어도 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일부 여론 중에는 김 의원을 찍으면은 예. 오히려 김기현 의원을 찍으면은 이게 장제원 의원을 찍는 효과가 있다 해서 김찍장이라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연포탕, 연대와 포용, 탕평을 얘기하는데 원래 메시지라는 건 그게 아닙니까? 자기가 두 가지 욕망인 거. 자기의 슬로건을 메시지로 하든가 아니면 자신의 희망적인 상황을 슬로건으로 이제 메시지로 전환하면서 그것으로 소구력을 갖든가 이게 두 가지인데 지금 김현 후자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선택지로 갈 때는 나에 대해서 한번 지지를 해주시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난 이제는 김장연대의 효력은 다 했다고 본인이 공언을 한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당내 기류도 있어가지고 저는 김기현 의원이 이런 프레이밍을 어떻게든 전환시켜 보려는 노력이 연포탕이라고 나왔다는 그러면 건데. 그렇게 뭔가 김장철은 끝났다라고 이야기 그 메시지를 낼 때 장제원 의원과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됐을까요? 저는 내부적으로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그 말하자면 장제원 의원이 사실은 나경원 의원을 저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통해서 한 거에 대해서 비난 여론과 어쨌든 칭찬 여론이 있어요. 칭찬 여론은 뭐냐면 확실하게 이제 말하자면 나경원 의원을 전선에서 이탈시켜줬다는 것과 좀 부정적인 여론은 너무 그러는 바람에 김기현 의원이 보이지 않고 장제원 의원만 보였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친윤 반윤, 친윤 비윤, 친윤 법윤의 구도로 가는 거는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탈피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인데 과연 연대 포용 탕평을 본인이 내세웠지만
이게 과연 이제 본인이 그렇다면 이렇게 가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동의할 건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되는 이게 선거 슬로건이 될 테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대해서 80만 당원들이 동의해 줄 건지 이 부분도 저는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 잠깐 여쭤볼게요. 말씀 나온 이 장제원 의원이요. 뭐 좋은 측면도 있었고 나쁜 측면도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부 보도에 의하면 당내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다. 지금 장제원 의원 좀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을 찍는 게 장제원 의원을 찍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은 제가 보기에 이제는 아마 조금 이제 그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이라든가 경선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는 발언들을 좀 자제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 출마 여부에 대한 선택이 어느 정도 출마든 불출마든 결정이 됐을 때 시점이지 아마 나경원 의원의 이런 변수가 계속 살아 움직인다 그러면 장제원 의원의 참전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전당대회 얘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외교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일정 순방 중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파병 부대, 아크 부대 방문을 해서 한 이야기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고 한국의 적은 북한이다. 이게 어떻게 해석될 것이냐, 문제를 어떻게 제기할 것이냐,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서 이 발언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어서요. 김평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심각해진 거죠 이미. 왜냐하면 이란 외교부에서 윤 대통령의 역사적 인식에 관한 문제를 삼기 시작했고요. 심각한 사안이라고 이미 규정을 했잖아요.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외교부에서 아니 그거는 뭐 그런 뜻의 발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해명하기 급한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뭐 국회의원 한 명이 얘기하는 발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은 꼭 국가를 대표하고 국격을 나타내는 말인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그 상대 국가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발언이 분명히 잘못됐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발언은 뭐 중동의 정세나 이런 걸로 비교봤을 때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적이 이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란하고 불편한 관계를 반영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란의 또 적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하고 우리는 또 형제의 나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크 부대에 파병됐던 병사들이 마치 이란을 공격하는 적으로서의 상대를 해야 될 것처럼 발언을 한 게 그게 맥락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동 정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물론 아랍에미리트가 순위파고 그다음에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국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한 관계임에도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앞에 있는 섬을 두고도 서로 간의 영유권 경쟁, 영토를 뭐 누가 갖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찌 보면 외부의 적과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중동은 또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제일 교역 상대국이 이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나라인데 그 상대편을 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규정해버리면 그러면은 우리의 외교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란 쪽에서 당장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적이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이란 제재 때문에 지금 70억 달러 우리가 줄 돈이 또 묶여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란을 덜컥 적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외교 관계를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마추어식 외교가 또 한 번에 뭐 지금 야당의 표현이긴 하지만 외교 참사라고 불러도 무방한 이런 일로 돼버렸고 대통령의 경제 성과까지 다 묻혀버리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이 내용이 국회 외통위에서 나왔는데요. 이 내용 듣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이 이란입니까? 상식에 볼 때 이것은 사실에 부합합니까? 특정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정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외교 참사를 벌린 데는
대통령의 경솔함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대통령실과 외교부의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은 이란을 최대 위협 국가로 보고 있고 다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서 어떤 상대방을 자극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국과 이란 관계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관계를 언급하면서 경조 차원에서 한 말인데 이게 왜 외교 참사로 되는 겁니까? 이게 네, 함께 보셨는데요. 보신 것처럼 공방이 좀 치열했습니다. 어떻게 좀 저는 뭐 야당이 지적하는 외교 참사라는 지적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만일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우리가 이제 외교적 언사를 우리가 레토릭이라고 합니다. 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얘기하는 게 외교에선 맞아요.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외교가 선거, 그건 흑과 백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외교에선 사실은 좀 약간 터부시 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게 비유의 적절성의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 대치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 동맹도 하고 우리 군부대도 파견돼 있으니까 대통령이 그 엄중한 상황을 얘기하는 차원에서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가 좀 적절했느냐 이 문제는 남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외교의 어떤 결례 사례로 남을 수는 있겠지만 한국 외교에 약간 부담을 준 결례 사례는 되겠지만 이게 외교 참사인가? 야당이 오히려 참사라는 단어를 부각시키면서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깎아내고 오히려 야당이 참사라고 부각하는 순간 이란이 우리에게 더 어떤 입장을 요구하기가 또 용이해지죠. 당신네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래서 외교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교는 그 국경 앞에서 이제 정쟁이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 그런 외교의 속설이 그런 격언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대통령 더구나 순방 중인데 적절했느냐? 앞으로 이런 실수하지 말아라. 이건 한국 외교에 부담을 주는 거다. 야당이 전 이렇게 지적하는 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도 그 수권 정당이 돼야 되고 또 책임 있는 제일 야당이니까. 그런데 이게 외교 참사니까 대통령 사과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외교 관계가 일어나게 했던 대통령 참모 경질하고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는 정말 이란 쪽에서 바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국익과 국격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표현을 할 때 어떤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죠. 앞으로 이런 표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수사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건 당연히 저는 이제 권장돼야 되고 대통령실도 고언을 들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참사라고 얘기하면서 외교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은 저는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로서는 조금 좀 과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국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국익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국익 얘기하잖아요. 내치를 할 때 야당을 상대로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무슨 일만 발생하면 국익을 위해서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요. 지난번에 뭐 이른바 날리면 발언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나라가. 근데 그랬는데 이번에 나가서 또 얘기한 거예요. 또 문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외국에 어떤 나라가 있다고 치죠. 근데 그 나라를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를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나라는 우리의 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과거 부시 대통령이나 하는 거예요. 악의 축.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명확하게 적으로 규정해서 우리가 응징하고 보복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하고 불편한 관계를 하더라도 국제 규범에 맞춰서 그리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화의 방법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외교 수사나 화법에 맞는 것이지. 우리 형제 안보는 우리의 안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이게 얼마나 호전적인 발언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이란에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한때는 이란에서 원유도 굉장히 많이 수입했었고요. 이란하고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적이 돼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를 위협을 하길 합니까? 우리가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얻을 이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하고 이란 관계가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이런 관계가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대통령의 발언은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에서 북한을 상대할 때도 1000배, 100배, 그러니까 100배, 1000배 보복할 것처럼 얘기하고 말이죠. 이렇게 호전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해버리면 그 밑에 참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교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외교부가 마사지를 하는 게 맞습니까? 대통령이 유하게 발언하고 오히려 외교부는 조금 더 강하게 발언을 해야지 맞는 건데
일본하고 발언할 때도 대통령이 다 일본은 그렇게 호전적으로 뭐 공격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지요. 이런 식으로 발언해버리면 외교부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점점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제가 네. 비유의 적절성은 제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야당이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공격하는 게 저는 이제 국익에 부합하냐 이게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저도 그래요. 외교, 특히나 지금 중동의 정세 같은 경우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이고 좀 다원적이에요. 이게 어느 하나 딱 이렇게 실타래처럼 매듭을 풀어서 이 되는 게 아닌 것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외교적 레토릭, 수사 이런 쪽으로 좀 신중을 기하는 쪽은 맞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모든 순방의 전부가 여기에 걸려 있고 이것으로 인해 순방이 실패했고 아무것도 우리는 얻은 게 없고 대통령 참사만 일으키고 다닌 사람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야당의 자세가 과연 저는 온당하냐는 얘기죠. 지적과 비판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호재를 만났다는 식으로 참사라고 공격한다면 이건 전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지금 불편해질 수도 있는 이란에 오히려 저는 좋은 소재를 던져준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권이 저는 자제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앞으로 외교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본 국민들의 여론은 지지율에 어떻게 담길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성과도 있었고요. 뭐 논란도 있었고요. 이것이 순방 이후 대통령 지지율에는 좀 어떻게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우리 운전하다가 보면요, 자동차 앞에 유리 앞에 뭔가 이렇게 묻잖아요. 유리는 커요. 근데 그 묻어 있는 것만 자꾸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물론 이제 투자 약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양국 간의 합의문 안에 거의 한 40조 원 정도 40조 원이요. 되죠. 예. 그 정도 투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문에 명기까지 했어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러지 않아도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 텐데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아랍에미리트를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게 좀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불필요한 말을 한 거잖아요. 아크부대 가가지고 부대원들 야 고생한다 등 두드려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그러면서 다시 집에 돌아갈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어라 화이팅 외치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거기서 덜컥 적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순방의 효과까지 지금 다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이라고 하면은 이거 국익을 위해서 야당은 조금 좀 자제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어느 정도 먹힐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리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이 외교에 관한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너무 편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뼈 아프게 들어야 돼요.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외교를 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대통령의 발언이 신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대통령의 입이 리스크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어버리면 아까 지지율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지지율이 별로 도움 안 되는 일 벌어질 거예요. 크게 지지율 저는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저는 지지율이 물론 이제 이거 예측입니다만 이제 뭐 금요일이면 갤럽 조사 나올 테고 또 다음 주 월요일이면 다른 여론조사 지표들 나올 텐데 뭐 금요일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반영이 조금 되겠죠. 이번 순방에 대한 그 발언의 영향이 일부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지금 사실 우리가 내년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금 1%가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경제 돌파구를 찾아보기 위해서 중동에다가 경제 외교의 신호를 보냈고, 그래서 이번에 특히나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투자 유치를 받아왔고, 또 이제 지난해 방문했던 그 사우디 왕세자와의 또 협의를 통해서 올해 또 사우디에도 진출할 거고, 이런 과정들이 국민들에게는 그나마 지금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불안과 그다음에 좀 희망이 없는 이런 경제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 신호를 저는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앞으로 우리가 중동하고의 교역 관계들은 과거처럼 노동 집약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술 집약적인 이제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격상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대통령께서 원래 순방을 갔다 오면 지지율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좀 합니다. 그게 태극기 아래 결집 효과라는 이제 그런 이제 정치학 용어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에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지지율이 좀 그나마 현재 있는 쪽에서는 상승하는 쪽으로 저는 약간 소폭이라도 상승하는 쪽으로 저는 간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순방하는 설날이죠. 설날에 귀국하시는데 설 귀국하시고 만일 설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설 민심 밥상에서 예. 이 문제들이 저는 좀 더 희망적인 언사로 다뤄질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예, 어제 외통위에서 의원들이 관련한 이야기했던 것들도 다뤄봤고 외통위에서 또 말이 나왔던 것이 정부의 그 강제징용 해법 제3자 변제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외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 분 평론가의 또 말씀도 좀 듣고 싶어요. 여당은 유일한 해법이지 않냐, 다른 어떤 대안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제3자 변제 가야 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어떠세요? 뭐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외교에서 유일한 해법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외교에서는 정답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든 양국 간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에 또 쫓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2014년 한일 위안부 합의할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시간이 쫓기는 것처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한일 간의 합의를 덜컥 해버리고 나니까 엄청난 반발이 생겨났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북한의 위협이 좀 더 그 위협의 강도도 세지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미 동맹의 필요성도 더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지소미아 얘기했던 것처럼 예.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얘기 나왔을 때도 상당히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거 그냥 덜컥덜컥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 일본 뒤에 미국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본은 공격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 이러면서 토마호크 미사일 다 수입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전쟁터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좀 더 신중해져야 하잖아요. 근데 이미 한일 간에는 다 합의한 것처럼 대통령이 얘기해요. 그리고 뭔가 쫓기듯이 이거 배상 판결 문제 해결해야 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고 했던 거냐 아니면 서둘러서 이 문제 그냥 빨리 봉합해서 한미일 간의 군사 교류든 뭔가 한미일 간의 군사 동맹이나 뭐 경제 동맹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걸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일 간에 있어서 우리가 가해자 같네? 우리가 피해자잖아요. 우리가 왜 일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합니까? 가해자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우리한테 합의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의 자존감 다 던집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존심의 문제고 사과에 관한 문제라고 치죠. 근데 현실적인 배상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최소한 전범기업이 뭔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의 정경련 같은 일본의 경단련이 마치 기부해 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합의를 해버리고 그리고 또 불가역적인 합의다.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이건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는 피해자 중심주의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안을 민주당도 과거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련했던 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이렇게 해서 일본에다가 공을 넘기고 일본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책임 있게 답변하느냐 하는 거지 이게 최종적인 안은 아니에요. 정부 안이 확정된 건 아닌데 다만 이 부분에서 일본 정부가 얼마큼 여기에 성의 있게 또 답변하느냐 이 과제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너무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또 미래로 가는 것도 맞죠. 언제까지 과거에만 덮어 쓰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살리는 쪽으로 가되 다만 이 우리가 만든 초안이 있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더 협상을 해가지고 여기서 더 성의 있는 일본 정부의 답을 받아와야죠. 그것이 저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최종적인 그런 안들이 나오기 전까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해석들은 조금 이 문제에 대한 그런 담론들에 대해서 별로 숨기는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없지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요. 일본 정부가 그동안에 우리한테 요구한 게 뭐예요? 먼저 내놔라 하잖아요. 지금 외교부가 먼저 내놨잖아요. 한일 간에 최소한의 사전에 협의가 됐다고 하면은 같이 뭔가 수기해가지고 내놓는 방식이어야지. 지금 수기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외교부에서 이미 다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3자 변제 방안을. 우리가 내놓고 나니까 일본에서는 그럼 우리가 성의 표시할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자존감 버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건 과정 자체도 누군가는 물꼬를 잘못됐다고 터야지 생각해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먼저 했던 게 자존감이고 굴욕이다라는 프레이밍이 나는 전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발자국도 한 발자국도 못 잇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매듭을 짓고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